안녕하세요. 격세지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한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던 제가 격세지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살던 곳을 이사한 것도 아닌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답니다. 한동안 골치 썩게 만들던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잠을 자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자요. 사람이 잠들기 전에 아무런 고민이 없어야 행복한 거라고 하죠. 이 말이 맞다면 저는 요즘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런 사연도 보내게 됐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치열하게 살았어도 말년에는 자식 걱정밖에 안 남더군요. 저와 남편은 슬아의 큰아들과 작은 딸을 키우면서 네 식구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두 자식이 워낙 착하게 잘 자라줘서 키우는 내내 부모 속을 한 번도 섞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말년에 큰아들한테 별일이 다 생기면서 참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작은 딸은 결혼해서 재미있게 잘 사는데 큰아들은 왜 자꾸 힘든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심성이 고왔어요. 초등학생 때는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가 배가 고파 보인다면서 집으로 달려와 이런 말도 했죠. 엄마, 집으로 오는 골목에 고양이가 있는데 굶은 것 같아. 먹을 거 줄 거 없을까? 고양이 밥이 어딨어. 괜히 아무거나 주다가 병나게 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고양이가 배고픈지 웅덩이 있는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내 저녁밥 고양이 조금 나눠줄래? 뭐? 승호는 승호밥 먹어야지. 그럼 엄마랑 고양이 밥 줄 거 있나 한번 보자. 큰아들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꼭 밥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 아들이 착해 보이면서도 마음이 짠하더군요. 집에서도 여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면 자기 물건도 기꺼이 양보하던 아들은 의젓한 아들로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부모가 1등인 자식이었습니다. 여름에 폭염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 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꼭 켜두세요. 전기세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가게에만 앉아 있어서 더운지도 모르겠어. 이불 가게 덥잖아요. 전기세는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시원하게 계세요. 그깟 더위 좀 탄다고 안 죽어. 내가 더워 죽으면 죽었지. 내 새끼 돈 쓰는 걸 보겠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다 효도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계세요. 그래야 저도 집중해서 일을 하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면서 고향에 있던 저희를 많이 걱정해 줬습니다. 여름에는 더울까봐 전화해주고 겨울엔 춥지 않냐고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었어요. 이런 효자 아들이라서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같이 집에 왔을 때 예비 며느리가 그저 예뻐 보이기만 했어요. 게다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성격이 마음에 쏙 들었죠. 처음 인사 왔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던 예비 며느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는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자기 신발을 정리하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가 떨어졌나 싶었는데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네, 들어올 때 벗은 신발 잘 정리해둬야 현관이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있어야 복이 들어온대요. 뒷손이 야무져서 그런가 깔끔하게 하고 살겠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더 노력해야죠. 겸손하고 참한 예비 며느리가 저는 너무 기특했어요. 요즘 TV 보면 살림 못해서 집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사는 여자도 많던데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자꾸 복이 생겨요라고 말하길래 저는 조금 의아해서 종교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교라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예비 며느리를 보내고 아들한테 조용히 물어보게 됐습니다. 승호야, 결혼할 애가 종교가 있는 것 같은데 넌 괜찮은 거야? 네, 뭐 저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혼자서만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이때만 해도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으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문제들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밝히진 않을게요. 종교는 믿는 거야 자유니까 존중하는데 아무리 믿는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집스러운 며느리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한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절하지 마. 우리는 절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절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린 음식 준비하고 늘 절했는데. 나 얼마 전에 기도드리고 온 거 몰라? 우리가 부부인데 당연히 당신도 절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갑자기 아들한테 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매년 잘 지내오던 제사인데 아들한테 절을 하지 말라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이 기가 막혔는지 며느리를 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절을 하면 안 된다니? 승호가 무릎이 나간 것도 아니고 왜 절을 못해? 제가 명절 앞두고 항상 기도드리는 게 있어서 남편은 절하면 안 돼요. 글쎄, 며느리 네가 기도하고 온 거랑 우리 집안 조상한테 절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너한테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제가 기도하고 와서 신이 굽어 살필 텐데 이렇게 절까지 해야 되는 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말에 반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눈 동그랗게 뜨고 꼬박꼬박 대드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차분하게 하던 며느리였는데 제사 때 절하는 문제 하나에 정색을 하고 대답하니까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며느리와 남편 말을 막으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리 집안 문화를 따르는 게 맞지. 정 안 되겠으면 네가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 네? 저보고 밖에 있으라고요? 절하는 거 안 보면 그만인 거지. 정 못 견디겠으면 네가 나가 있어야지.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넌 왜 네 방식을 강요해? 이건 아니지. 저는 며느리한테 어이가 없어서 따져 말했어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절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니까 황당했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답답했는지 정말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명절은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종교로 며느리와 아들 사이엔 사사로운 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몇 개월 뒤 아들이 맹장 수술을 받았다길래 서울로 남편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둘이 소란스럽게 대화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다가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수술 끝난 아들을 보고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니까 왜 병원을 와? 몸에 함부로 칼 대는 거 아니라니까? 당신 미쳤어? 맹장 수술이 큰 수술도 아니고 병원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다 엎어로 돌아오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겠어? 당신 맹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머리가 잘못된 것 같아. 맹장 수술 끝내고 몸조리하고 있던 아들한테 악을 쓰면서 화를 내는 며느리를 보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며느리를 보면서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남편 방금 수술 끝냈다면서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 주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제가 같이 망하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니까 하는 거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긴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믿는 신은 어른한테 이렇게 대들라고 가르치디? 지금 잘못된 게 누군데 어디다가 큰 소리야?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만 거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거 다 업보로 돌아와서 나중에 맹장이 아니라 뇌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좋은 말을 해주면 알아들어야 같이 살죠.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면서 우기더니 기어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과 저희 부부만 있었는데 마침 같은 병실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여기 올 때부터 자기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중얼중얼 기도만 했어. 나 진짜 살다 그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네? 기도를 올려요? 아니 왜요? 수술을 해서 몸이 더럽혀졌다고 하던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수술한 의사한테 왜 수술했냐고 소리까지 쳤어. 그리고 무슨 목사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한텐 순한 양처럼 말하더라니까. 내 참 별꼴을 다 봐. 어르신은 어이가 없다면서 화를 내셨어요. 남이 봐도 이상한 며느리 행동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 가족을 위한 거라면서 아랑곳하지도 않는 거예요. 뻔뻔한 며느리를 보면서 속이 답답해지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사나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저한테 울면서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아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왜 울기까지 해? 이대로 못 살겠어요. 저 맹장 수술한 이후로 저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이제는 저주받은 몸이라고 저주까지 해요. 집이 이제 지옥 같아요. 아들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술 좀 받았다고 더럽혀진 몸이라니 이게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괜찮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애도 없는데 안 맞으면 갈라서야지. 네 선택이 맞는 거야.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건데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승호야, 널 위한 선택을 해라. 죄송해요. 잘 살고 싶었는데 괴로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엄마는 다 이해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던 아들은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아들 집에 정리라도 도와주려고 갔다가 기함을 하고 말았네요. 방 3개 중에 한 방에다가 무슨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라서 아들한테 물었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집에서 기도를 드렸어? 네, 처음엔 분명 작게 해놨는데 날이 갈수록 짐이 늘어나더니 방을 하나를 다 쓰더라고요. 저는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종교 문제로 자주 부딪혔다고 털어놓더군요. 정말로 같은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만 안 했지 본인이 믿는 종교 교리를 따르기를 바랬던 겁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던 종교가 마지막에는 아들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은 이혼 후 폭언에 시달린 충격에 상담 치료까지 받았어요. 한없이 착하던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서울 정리하고 내려와서 살게요. 이직 자리도 다 알아봤어요. 여길 내려온다고? 그래, 너 편할 대로 해. 우리야 네가 온다고 하면 안심이지.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아들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위로했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아들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그저 성실하게 일만 했어요. 어느덧 아들이 이혼 후 6년이 지나 있었고 아들은 회사에서 부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지냈던 터라 누굴 만난다고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아들이 어떤 남자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아들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너 동네에서 남자애 데리고 다니던데 누구야? 안 그래도 엄마 친구가 너 요새 애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던데. 보셨어요? 동네 좁으니까 보는 눈이 몇 개야. 근데 걔 누구야?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에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 만날 때 셋이 만나고 있어요.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걱정 마세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던 아들이 애 딸린 여자를 만나고 있다길래 저는 괜히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두 번째 며느리를 만났을 때 훨씬 편안해 보이고 안정된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죠. 그래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만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이혼 6년 만에 그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은 1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연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인사를 올 때는 어린 아들을 데려오진 않았어요. 둘이 나란히 와서 이런저런 대화까지 하게 됐죠. 작은 술상을 차려서 예비 며느리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고 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아들은 제가 며느리와 둘이서 편히 대화할 수 있게 비켜주더군요. 같이 있던 남편도 아들과 같이 자리를 비워줬고 저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같은 아픔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쓰이네. 당연하죠. 애까지 데리고 이혼할 정도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다 이해해요. 이렇게 된 거 왜 이혼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럼요. 저도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전 남편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남들은 참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대로 더 살다간 제가 죽어야 이 결혼이 끝이 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어야 끝날 정도로 생각한 거야? 전 남편이 술을 좋아했어요.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도 아들한테 잘하니까 그거 하나 믿고 견뎠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아휴, 사정이 딱하네. 혼자서 애 키우는 거 힘들었을 텐데. 저도 아빠 없이 컸기 때문에 제 자식한테만큼은 똑같은 아픔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다간 나중에 제 아들이 전 남편 하는 짓을 그대로 닮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저 힘들게 키워주셔서 이혼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하염없이 우는 예비 며느리를 달래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안 싸더니 사별로 힘들게 키운 딸이었던 거예요.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엄마가 힘들게 자기를 키워준 걸 잘 아니까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남편을 닮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 이혼을 결정했던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승호 씨처럼 건강하고 반듯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께도 많이 배워서 꼭 좋은 아내 며느리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뒤늦게 만난 만큼 둘이 재미지게 잘 살아봐. 너희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아주면서 잘 살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작게 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치게 됐죠. 며느리가 데리고 온 아들은 5살쯤 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낯을 가리는지 저희 집에 왔을 때 며느리 뒤에만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며느리를 챙겨주니까 손자가 갑자기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 왜 우리 엄마한테 먹을 거 줘요? 주지 마요. 갑자기 애가 소리를 지르니까 온 가족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조금만 다가가도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화까지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자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 큰 줄 알았는데 아직 애기네. 질투하는 거야? 헬미가 가자 줄게. 이리 온. 싫어. 난 엄마 아들이에요. 내 과자는 엄마가 줄 거니까 할머니도 신경 꺼요. 바닥에 누워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정말 기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다가도 아직 어린애가 엄마를 뺏기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손자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너 누가 소리 지르고 어른한테 대들라고 했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미워. 아빠 보고 싶어. 나 아빠한테 갈래. 갑자기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진담을 빼면서 달래주기 시작했죠. 저는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의 아들도 손자라고 품었는데 정작 어린아이는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정말 쉬운 게 하나 없더군요. 그래도 아이한테 시간을 주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전 남편한테 면접 교섭권이 있다 보니까 어린 손자가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한테 다녀왔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 밖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어린 손자가 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있던 거예요. 아저씨가 왜 내 장난감 만져요?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건데 왜 만져요? 아저씨 미워. 나 집에 갈 거야. 엄마, 나 아빠한테 데려다 줘. 나 갈래. 여기가 집인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그럴 거야? 싫어. 싫다고. 나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문 밖으로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안에서는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들어도 이렇게 상처되는 말인데 아들이 마음이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 있게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반찬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집안에는 온통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어린 손자가 떼를 쓰면서 다 던진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한테 반찬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떼를 쓰는데 말려야지. 동네 사람들이 욕하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반찬만 주고 가면 되는데 뭘. 너희들도 재혼하고 힘들겠지만 아이도 잘 챙겨야지. 애가 저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하면 전 남편 만나는 걸 좀 줄이던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전 남편을 찾아서요. 저도 최대한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엄마잖아. 애 아빠 만나더라도 중간에서 처신 잘하거라. 네, 어머님 죄송해요. 네가 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 아들 나한테도 귀한 아들인 거 잊지 마. 솔직히 저는 갑자기 나타난 애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만나야 한다면서 매번 애를 데리고 가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집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안사돈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안사돈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안사돈,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버스 타고도 한참 걸리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제가 딸 시집 보내놓고 사위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왔어요. 그동안 저희 딸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감사드려요. 안사돈이 저를 보면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괜히 손이 민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사돈을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느리한테 저도 모르게 미운 소리를 했는데 며느리가 속이 상했었나 봐요. 저도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음식까지 해왔는데 안사돈이 여기 계신 걸 보니까 더 미안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돈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저였어도 안사돈처럼 말했을 거예요. 그 정도 말도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곁에서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씩 배워가죠. 아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사돈 식사 안 하셨으면 이것 좀 같이 먹고 가세요. 제가 넉넉하게 했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저한테 말해주니까 오히려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며느리와 아들 손자까지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됐죠. 안사돈은 며느리가 한 번의 아픔이 있었던 만큼 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종종 왕래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못 보던 옷을 입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멋쩍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장모님이 생일 기억하시고 챙겨주신 거야. 정말? 아유, 내가 다 감사하네. 엄마가 며느리를 너무 아껴주니까 장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안사돈이 아들을 살뜰히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내 자식 위해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까지 돌본다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알기에 저는 반찬도 챙겨주고 아이도 가끔씩 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 살다 보니까 손자도 많이 온순해졌고 이제는 할머니 하고 부르면서 잘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들 집에 와서 손자를 봐주던 안사돈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집과 저희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서 안사돈이 오면 저랑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기도 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쫓기듯이 가는 안사돈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돈, 또 그냥 가셨어요? 아니, 요즘 왜 그렇게 금방 가세요? 오신 김에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좋잖아요. 아유, 집에 일이 있어서요. 막내딸이 온다고 해서 그냥 왔네요. 아, 그러셨어요? 다음엔 온 김에 주무시고 가세요. 요새 그냥 가셔서 제가 서운하네요. 예, 다음엔 꼭 그렇게 해볼게요. 전 그럼 이만 끊을게요. 안사돈은 전화를 걸어도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했어요. 갑자기 변한 안사돈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며느리도 왠지 수상하더군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몇 달 전부터 전화 목소리가 힘이 없다 싶던 안사돈이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한테 안사돈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알려준 병실로 가니까 2인실로 된 안사돈 병실이 보이더군요. 저는 음료수 상자를 들고 들어가려는데 안사돈이 누군가 울면서 대화 중인 겁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보니까 안사돈이 며느리의 양 어깨를 붙들고 울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놈을 데려오려고 해? 넌 그놈 말을 믿어? 정신 차릴 놈이었으면 진작에 차렸겠지. 네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그놈을 만나?
이 엄마가 부탁할게. 제발 그놈은 안 돼. 제발 헤어져. 엄마, 나도 모르겠어. 정말 우리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데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어, 이 미련한 거사. 누가 봐도 네 전 남편은 쓰레기야. 그놈이 무슨 말을 해도 귀 닫고 듣지도 마. 내가 너 때문에 안 싸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네 남편이랑 사돈이 널 얼마나 아껴주는데 또 그놈이랑 붙어먹겠다는 거야? 그놈이 면접 교섭권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어. 싹수 노란 놈을 봤나? 제발 헤어져 이거사. 정신 좀 차려. 안사돈이 울부짖으면서 며느리한테 그놈은 안 된다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대화를 다 들어보니까 누군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전 남편 놈이었던 겁니다. 대충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안사돈은 며느리 생각을 돌리려고 계속 아들 집을 오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동안 안사돈이 저를 왜 피해 다녔는지 알게 된 거죠. 정말 그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5살짜리 애가 있던 며느리를 받아주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저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전 남편과 붙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안사돈 문병이고 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생 전화해 볼 일 없던 곳이라고 생각했던 흥신소에 의뢰까지 하게 된 겁니다. 70 가까이 살면서 이런 곳에 뒷조사를 의뢰하게 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뒷조사를 시작하면서도 제발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에서 받아든 현실은 참혹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를 믿어준 식구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멸감까지 들더군요. 흥신소 직원이 저한테 2주간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면접 교섭권을 빌미로 아주 셋이 단란한 가족처럼 지내던 겁니다. 이걸 안사돈이 눈치채고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돌려지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을 농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아들 집으로 쫓아갔어요. 시간이 저녁쯤이라 곧 아들이 올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너 퇴근하면 당장 집으로 와. 엄마 왜 그러세요? 오늘 회식 있는데. 회식이고 뭐고. 네 마누라 전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는데 지금 회식이 말이 되냐? 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불법 사채업이나 해먹는 전 남편 놈이랑 놀아나는 여자한테 당하고 살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남편이랑 놀아난다뇨? 그 사람 면접 교섭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긴 뭘 아니야. 네 장모도 다 알고 있더라.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러니까 너도 당장 튀어와. 내가 흥신소 직원한테 모은 자료들 너한테도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와. 아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무작정 아들 집으로 쫓아갔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손자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며느리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그렇게 곱게 꾸미고 어딜 가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하라고. 너 전 남편이랑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면접 교섭권을 핑계로 셋이서 살림이라도 차렸냐? 어머님, 아니에요. 살림 차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더 해? 이 사진 보고도 네가 떳떳하게 말하나 보자. 저는 며느리 앞에 사진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닥에 던져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때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분에 겨워서 악을 쓰면서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식구들을 농락해? 애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애를 위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애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말을 해?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애가 친아빠 정을 알아버려서 자꾸 아빠를 찾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정신 차렸다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 살림까지 차리지 않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넌 똥 싸다가 끊고 나면 안 싼 거야? 같이 살붙이고 살던 부부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손잡고 했으면 그게 바람이지. 다른 게 바람이야? 대체 넌 무슨 정신머리로 사는 거야? 끝까지 자기는 살림 차린 적이 없다면서 흔들렸다고만 변명하는 며느리가 황당했어요. 그리고 울기만 하는 며느리가 제 뒤로 보이는 아들을 보고는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그동안 날 속이고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랑 붙어 먹었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정신 차렸다면서 날 흔들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들이 친아빠 보고 싶어 했던 거. 우리 아들? 어디서 우리 아들이래? 당신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술만 마시면 때렸다며. 가장 노릇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냐고. 지금은 정신 차렸어. 진짜야. 과거는 그랬어도 요즘은 정장에 잘 차려입고 나와. 일반 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더라. 와, 그러셨어요? 회사에 취직해서 영업사원으로 일한다고 정신 차렸으니까 당신 보고 다시 합치자고 말해? 그리고 그 말에 흔들려? 그럼 어떻게 애는 아빠 찾고 애 아빠는 자기 정신 차렸으니까 합치자고 하는데 나라고 안 흔들리겠어?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애한테는 새아빠잖아. 난 애한테 친아빠를 되찾아주고 싶었다고. 와, 이제 알겠다. 너란 사람 수준을 제대로 알겠어.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자기 수준에 맞게 살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한테 딱이야. 나가. 내 집에서 네 새끼 데리고 나가라고. 아들은 며느리한테 나가라면서 소리쳤어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는지 더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불청객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1층에서 며느리와 아이를 기다리던 며느리의 전남편 놈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바닥에는 셋이 찍힌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 순간 전남편 놈이 아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왜 내 마누라한테 소리를 질러? 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소린 당신이 지르고 있잖아. 어디서 되도 않는 훈수질이야? 그리고 애 생각 그렇게 끔찍하게 하는 놈이 이혼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아주 눈물겨운 부성애를 가지셨네. 뭐야? 이 자식이? 그 순간 그 전남편 놈은 아들의 말에 격분하더니 갑자기 아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선빵을 맞고 참았던 화가 터지면서 며느리의 전남편을 같이 친 겁니다. 저는 더 큰 싸움이 날까봐 빗자루를 들고 그놈한테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새끼 얼굴에 손을 대? 정신 나갔어? 아이, 이 아줌마 뭐야? 그놈이 저를 보고 이를 악물고 말하니까 며느리가 다급하게 그놈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당신이 참아. 이러다 당신 다치겠어.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아들이 아닌 전 남편을 챙기는 걸 보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보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고 딱 한마디 날렸습니다. 야, 그냥 짐 챙겨서 나가. 전 남편 정신 차리고 회사 잘 다닌다며 다시 가서 애한테 친아빠 다시 찾아주고 어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봐. 난 너랑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사람 볼 줄 모르는 너랑 어떻게 사냐? 그냥 나가. 둘이 짐 다 싸들고 나가. 미안해, 정말. 아니, 사과도 하지 마. 네 팔자는 네가 꼬는 거고 난 더 이상 네 팔자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아둬. 지금 여기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린 끝이고 넌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그때 돼서 다시 찾아와도 소용없다는 것만 알고 가. 며느리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결국 그날 며느리는 짐을 다 챙겨서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전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다시 온다고 해도 전 절대 안 받아줄 거예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뭐가 죄송해. 미령 곰처럼 참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저것들 가만두지 마. 자승자박이야. 자기 꾀 넘어간 거 절대 용서하지 마라. 아들은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 후 안사도는 아픈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저 잘 이겨내라고 말했어요. 그 후 아들은 위자료 소송을 했고 전 남편 놈한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같이 소송을 걸었죠. 법정 싸움이라고 해도 솔직히 증거가 차고 넘쳐서 아들이 승소할 수밖에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길게 끌어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걸 알았는지 길게 가지 않고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렇게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이 끝이 났고 아들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장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 앞으로는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더 오래 살다가 실체를 알게 된 것보다 3년 좀 넘게 살다가 금방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승호야.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너 마음 편하게 살아. 우리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널 응원한다. 괜히 제가 아들한테 집만 만들어준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씩씩한 아들을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은 정직한 사람의 편이라고 하죠. 아들이 이렇게 다시 추스르는 동안 전 며느리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 이혼을 결심하고 나갈 땐 짐이 꽤 많았는데 어느 날 야반 도주라도 했는지 짐가방 딸랑 하나만 들고서 아들을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살던 집을 내놓고 다시 저희 부부 집으로 들어와서 지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거였죠. 심지어 애도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옷도 지저분한 게 며칠 못 씻은 애 같았어요. 전 며느리는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모자까지 눌러쓰고 왔더군요. 그리고는 제 아들을 불러내서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사람 사탕 발린 말에 제대로 속았어.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네가 뭘 속아? 정신 차렸다면서. 그럼 가서 잘 살았어야지. 아니야. 나한텐 분명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불법 사채업자였어. 이자를 막 1000%씩 뜯어먹고 다니다가 지금 교도소까지 갔어.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 상대로 사기치고 폭력까지 썼는지 알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예정 생각해서 다시 잘 살자. 어? 다시? 야, 웃기지 마. 내가 말했지. 넌 이혼하는 순간 나락이라고. 너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여길 다시 와? 너한테 다시 그놈한테 가라고 등 떠민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선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 네 어머니한테 죄송스럽지도 않냐?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이 꼴로 엄마를 어떻게 보러 가? 이거 안 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런 우리 엄마는 너를 왜 다시 봐야 하니? 어? 난 너 같은 거랑 다시는 안 엮일 거야. 네 수준에 맞게 네 인생 네가 조진 거야. 알겠냐?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여보, 나 그러면 100만 원만 빌려줘.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5천만 원이나 받고 교도소로 가는 바람에 나 지금 완전 개털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도와줘. 예정? 웃기시네. 야, 개털 됐으면 개집이나 알아봐.
한 번 뒤통수 친 사람 뭘 믿고 도와줘? 난 너한테 차비 한 장도 빌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들은 단호하게 소리치면서 전 며느리를 쫓아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도 찾아오면 안 될 곳이 여긴데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지 기가 막혔어요. 전 며느리는 회사원이라고 속인 전 남편 말에 속아 신용대출까지 받아 불법 사채 자금을 마련해줬던 겁니다. 참 멍청한 것도 죄라고 자기 팔자 스스로 꼰 거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으면서 참 한심한 여자가 다 있다 싶으시죠? 자승자박이라는 말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정말 자식을 위했다면 저렇게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것도 과연 부모다운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썼네요. 전 며느리는 자식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국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 사람은 전 며느리였어요. 애는 아무것도 몰라서 친아빠를 찾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부모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니까 결국 아이까지 인생이 불행해진 거죠. 안사도는 사별 후 더 악착같이 살아서 자식들 번듯하게 키우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런 강단 있는 엄마를 보고 자랐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전 며느리가 참 한심스럽네요. 그렇게 가버린 전 며느리는 그 후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혼 당시 마지막으로 안사돈을 봤을 때 막내딸이 살뜰히 챙기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런 바보 같은 큰딸을 두고 근심 내려놓을 날이 없겠다 싶더군요. 지금은 아들도 이혼하고 일상을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곧 있으면 저도 남편과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아들이 남편과 같이 여행 다녀오라고 동남아 패키지 여행도 예약해줬네요. 이런 아들이 있어서 저는 아들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런 일상의 행복이 요즘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생각으로 신중하게 하길 바랄게요. 지나가는 바람에 너무 흔들리면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걱정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